네, 지금 질문들을 계속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다음 네 번째 그 요소가 놀이잖아요. 네. 운동하고 놀이하고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현정 님도 6세 남아있는데 축구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싫대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해요. 놀이터에서도 친한 친구 있으면 잘 놀다가도 그 친구들이 가면 집에 가자고 해요. 어린아이 어떻게 운동학원 데려가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놀이이기도 하고 축구 같은 네. 경우는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운동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하고. 이것이 완전히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운동과 놀이를 조금 구분해서 되게 소개를 한 이유는 모든 놀이가 또 항상 몸을 많이 쓰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꼭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야지만 이게 다 놀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놀면서 운동을 하면 뭐 더 좋고, 하지만 만약에 놀이 시간으로 운동을 다 채우기 어렵다면 뭐 축구를 하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그래서 혹은 아이가 굉장히 그런데 흥미가 있으면 운동 시켜주시는 거 당연히 되게 좋고요. 근데 운동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뭐 조립을 한달지 그림을 그린달지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은 또 놀이의 측면이니까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놀이가 실제로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놀이를 했을 때 뇌가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저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 과정이 정말 얘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텐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들을 모두 다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과 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울려 노는 것, 네, 사회성. 그래서 아이들이 놀면 필연적으로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혹은 놀이 대상에 따라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하고, 뭐 나보다 큰 애들이랑 놀 때랑 나보다 어린 애들이랑 놀 때랑 이게 행동의 양상이 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진짜 다른 애들이랑 놀아봐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안 좋아하는구나. 뭐 우리들이 달리기 경쟁을 하다가 내가 졌어도 여기서 내가 씩씩대면서 집에 가버리면 더 이상 같이 놀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분해도 내가 좀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놀이를 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하죠. 네, 내가 뭘 해야 할지. 사실 어른도 어렵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꿈이랄지 목표랄지 이런 걸 스스로 찾아서 찾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동기로 그걸 성취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아이가 노는데 다 담겨져 있어요. 아이가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안 먹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기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놀면서 계속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인에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는 시간을 빼앗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뇌 발달을 하고, 이제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제 모든 면에서 신체도 그렇고 이제 발달하는 건데, 결국은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걸 깨우쳐 나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놀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체성하고 이제 그 사회성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꼭 두뇌 이제 연구하신 분이 아니셔도 그냥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봐도 아이들이 놀이할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주도적으로 하고 그거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온갖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엄마한테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를 설득해야 되고, 친구랑 같이 하고 싶으면,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같이 하고 싶으면 그들 또 설득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좀 더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굉장히 그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는 건데, 엄마들이 대부분은 보면 엄마들이 딱 바라는 건 그건 거예요. 아이들이 읽기 독립하는 거고 뭐 독립하는 거고 공부 독립하는 거고 이런데, 그러려면 주도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주도적을 바라지만 다른 거에 있어서 주도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엄마가 컨트롤하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되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놀이에서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거를 덕질하면서
끝까지 해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공부할 때 자기가 주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계획을 짜서 그것을 달성하는 것. 그 능력을 하는 뇌의 영역은 아이가 놀 때 놀면서 나는 오늘 뭐 블럭으로 뭐 로봇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블럭이 필요하겠지라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다리 만들고 몸통 만들고 머리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실행해서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지막에 성취를 하는 것이 어차피 같은 뇌 영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통제력을 끌어모아서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차피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우면 이 체력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놀면서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키우면 그것을 뭐 일하는 데도 쓰고 공부하는 데도 쓰고 뭐 봉사활동 하는 데도 쓰고 어쨌든 그런 능력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 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데 우리 특히나 이제 그 미국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일단은 아이들의 보다 사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걸 우선순위를 먹이시느냐에 따른 건데 이게 부모 개인의 특성도 차이가 있고 또 사회 시스템에서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스스로 놀게 두려면 어쨌거나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자기 맘대로 해도 안전하다라는 내가 안심이 되어야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육 시스템이라든지 뭐 시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몇 명이 있고 공간이 얼마나 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조가 되어야 사실은 아이들을 좀 더 자유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 있고 위험한 데 있으면 어른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가지 마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내가 놀이를 많이 시켜줘야지, 뭐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는 것, 없으면 만드는 것, 나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학교든 유치원이든 아니면 다른 부모님들이든 이렇게 같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6가지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도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데 제이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6세 여아인데 놀이터에 나가면 엄마랑 또는 아빠랑만 놀려고 해요. 친구가 없기도 하고 나이대가 다르기도 한데 비슷한 또래가 있어도 꼭 엄마만 찾아요. 가끔은 아무도 없는 놀이터로 가기도 해요. 계속 이러면 어쩌죠? 6세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6세면 아마도 기관을 다니고 있을 것이고 기관에서는 내가 좋든 싫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아이가 재미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되게 노력을 해서 유치원에서 사회생활을 노력해서 해왔다면 집에 와서는 조금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엄마랑 아빠랑 못 놀았으니까 저녁에는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할 수 있죠.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는 엄마를 봐서 반가우니까 엄마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민은 그 아이의 어떤 고유의 성향에서 오고 그쵸. 그것은 보통 아이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사는 방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 나름대로의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오늘부터 엄마랑 안 놀고 나는 친구들이랑만 놀아야지 이렇게 바뀌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차면서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하나둘씩 사귀고 뭐 어떤 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는 엄마 아빠는 막 말했더니 엄마 아빠는 잘 모르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만 해야 이 얘기가 통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비율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0대가 됐을 때 오히려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하실 수 있다. 나를. 저는 이게 우리 엄마들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과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인정해 주시면은 좋은데, 우리가 다들 너무 이제 경쟁에서만 살고 이제 그 경쟁에 뒤처질까 봐 조금만 아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아이한테 지적질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또 인정해 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부모들은 약간 이제 뭔가 항상 정답이 있었고 성공하는 그 방정식이나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시려고 해서 그 남들 다 하는 거에 조금 멀어지면 이게 좀 불안하시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상대적인 거겠지만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의 개성을 더 존중해주고 그거 자체를 인정해주고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있긴 있죠. 한국은 약간 우리가 전체주의. 그래서 그쵸,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두를 위해 조금 더 개인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장점도 물론 있고요. 물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만들어낸 뭐 장점도 있고. 맞아요. 근데 미국이랑 조금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큰일 나죠, 진짜. 네, 각자 뭐 저도 한국에서 왔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고, 옆집은 하와이 분이고 그 옆집은 뭐 인도 분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은 걸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면이 있고요. 뇌도 제가 이 책의 제일 앞에 쓴 것이 뇌가 발달하는 데에는 어떤 목표점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른 뇌를 갖도록 성장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타고난 것에 이 타고난 장점이 잘 발현되는 방향으로 결국 발달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타고난 방향대로 이제 길러주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 지혜롭게님도 좋아하는 놀이만 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좀 관심을 이끌어 주어야 할까요? 독서의 부분도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아하는 책은 책을 찾든 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끌어 주듯이 놀이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이끌어 주어야 할까요? 네, 이게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고 계신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이게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면 어떻게 하는지. 첫째는 반복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복을 해야 그것을 되게 잘하게 되죠. 그림을 계속 그리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려야 결국 내가 뭐 몇 달 뒤에 그림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의 반복은 그런 장점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성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굳이 막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놀이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내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부모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냥 부모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채로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 친구 아이들이랑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그 대상도 조금씩 바뀌면 한국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할 때도 있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저희 아들이랑 아들의 사촌 형, 저희 조카랑 둘을 데리고 북클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것을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랑 하거든요. 첫째하고도 하고 둘째 친구들이랑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해서 항상 아들이랑 축구하는 것에 같이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합이 맞는 부분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찾아가지고 재미있게 하면 그것이 가족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가 블럭놀이만 하니까 내가 이거를 그만두게 하고 미술을 시켜야지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블럭놀이를 좋아한다면 뭐 나도 그것이 좋다면 같이 해도 되고, 혹은 나는 이거 말고 여행이 좋다?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가서 멋있는 다리를 보면 집에 와서 오늘 본 그 다리 뭐 같이 만들어 보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아이를 너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뒷부분으로 또 넘어가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독서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책 읽기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디지털이죠. 디지털 미디어. 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해보고 나서 이제 이거 두 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면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는 저도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네,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로 유튜브로 이제 영어 노출하는 걸 만들어 들으라고 하지만, 저도 분명히 느끼는 건 이 미디어가 자극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수면 장애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 확실히 많이 된 친구들은 이게 공부나 아니면 독서를 상당히 이제 지루하게 느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고 조절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엄마들이 대부분 다 고민이실 텐데, 우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미디어 이용은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죠? 네. 오랫동안 정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2세에서 5세 사이에는 1시간 미만까지 봐라. 그리고 어떤 것을 볼지를 어른들이 좀 지켜보면서 좋은 컨텐츠 보도록 해라 라는 거고, 그 이후에도 너무 그냥 5살 이후 지났으니까 무조건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보호자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뭘 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그러니까 돼요. 양과 질 둘 다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것이 일단 첫 번째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보면 일단은 내가 얼마만큼 받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과연 얘가 1시간을 받는지 2시간을 받는지를 내가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아무 때나 보는 게 어떤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냐 하면, 이 아이가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뭐 짜증나거나 뭐 해야 할 일을 좀 안 하는 그런 것을 막는 용도로 이제 휴대폰을 쥐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가 뭐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사실은 심심하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저런 놀이도 해보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책도 있으면 책도 뭐 만화책이라도 그쵸. 보고, 이렇게 스스로 그걸 좀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뭐 힘들고 뭐 막 애가 떼를 쓴다든지 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럴 때도 이것이 이 자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한 자리가 아니야, 돌아다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 있어 보자고 연습을 해야 이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이제 약간 떠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여주고 조용히 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능력을 이걸로 대체하는 패턴이 저는 제일 우려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점심 먹은 뒤에 30분 본다, 뭐 엄마가 저녁 식사 요리할 때 그때 뭐 만화 2개 틀어주고 그동안 얘가 할 동안 내가 가서 이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규칙성이 있게 정해놓고 정해진 만큼 정해진 시간에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미디어 자체를 많이 집중했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걸 봐서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미디어를 활용하는 습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이 어떤 규칙적인 게 잡혀 있다고 할 때는 이게 컨트롤이 되지만, 보통 미디어를 많이 노출하고 아니면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생활 습관 자체도 뭔가 잡혀있지 않고, 아이들이 틈만 나면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엄마들 입장에서도 애가 이제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한테 혼자 뭔가 하도록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중독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도 게임 중독이든 아니면 미디어 중독이든 이런 영상 중독이든 보면 이거 말고는 재미있는 게 없는 친구들이 여기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목표가 있고 이게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엄마들이 이게 그 애들이어서 컨트롤을 할 수 없다고 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 애들이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할까요? 그 어느 정도 몇 살 정도 되면 그게 컨트롤 가능할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보고 끄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지금부터 하나를 봐, 2개를 봐 하면은 뭐 이 정도 봤으면 원래 이렇게 그만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규칙성이 없이 본 아이들은 오히려 더 끄자고 했을 때 이제 반발이 더 심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이 봤다면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이
아이의 어떤 뭐 아이가 운다든지 뭐 속상해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30분 보고 자 이제 TV 끄자라고 했더니 애가 운다. 그럼 그거는 감정이에요. 이게 아이가 TV를 끄는 것을 어려워해서 그냥 좀 더 보고 싶으니까 내가 울거나 때를 쓰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미디어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넘어가시면 새로운 습관을 얼마든지 또 자리를 잡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의 반응은. 네. 이게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실 겁니다. 네,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게 꼭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들도 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 보게 되고 쇼츠 보게 되고 릴스 보게 되고 인스타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막을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릴 때부터 원래 TV나 스마트폰 이런 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죠.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났는데 크면서 이제 미디어로 접한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기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님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미디어든 스마트 기기든 자연스럽게 접하게 두어야 할지요. 저는 아직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입장이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고 싶은데요. 디지털을 접하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른 부분으로도 길러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체력을 기를 수 없듯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 쓰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위에 내가 그걸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러면 내가 전기 끊고 산에 가서 살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자라는데 언제나 이것을 보게 될 거고 뭐 친구들도 초등이면 요즘 다 핸드폰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에는 아이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접하게 될 텐데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태도도 아이에게는 그렇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아이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지혜롭게님께서는 꼭 맘코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맘코칭에서 네.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영상 노출을 해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죄책감이 없어졌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고 제가 진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고 현서라는 친구는 지금 5학년인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라든지 구글에서 아니면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교육 플랫폼에서 영어로 된 것들 포함해서 다 자기가 배웁니다. 그림도 현서가 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특히 영어가 여기다 영어까지 된다고 하면 왜냐면 집에 앉아서도 어떤 교육이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정보 수집도 할 수 있고 다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책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도 무조건 막을 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엄마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 반이 되어 가고 있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사님 책, 이 책입니다. 0세에서 5세 골든 브레인 육아법. 궁금하신 분들 책 사서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질문도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뇌를 발달시킨다 그러면 약간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많고 이거를 하면 뇌가 좋아질 것이다. 몇 살에 이것을 읽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24시간을 살잖아요. 그 책을 읽는 것은 뭐 10분, 15분,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은 뭐 1시간, 그것이 23시간을 전부 상쇄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뇌는 24시간 일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하루에 무엇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잡힌 하루를 습관화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책도 이렇게 꾸준히 읽고 그런 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이 우리 아이 뇌를 잘 키우는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그걸로 조금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네. 네, 박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어머님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잘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다 뭐 꼭 법칙처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박사님이 답변 주신 것들 중에 보면, 정답이라기보다 엄마들이 알아서 좀 찾아가시면 된다.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좀 중심으로 보시고 아이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라방하면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